자, 오늘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저희 뭐 썸네일에도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일본 엔화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 네. 네. 근데 엔화를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이번 이제 되게 중요한 통화고요. 그러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 보면은 안전자산이라고 알려진 자산들이 좀 있어요.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이제 그 강세를 보이는 그 자산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금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금은 사실 얘는 그 예전에도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은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애예요. 약간 그 투기성도 좀 있죠. 예, 투기성도 아니, 있고 금이요. 금이 그 약간 좀 이제 금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금 가격은 예를 들어서 2016년도, 2015년도 조정받을 때 네. 아주 참담하게 망가졌거든요. 네. 그렇죠. 온스당 1,000불까지 떨어져요. 네. 그때 이제 주식시장 흔들릴 때 디플레이션을 반영하는 하락장이 나타나면 금이 힘을 못 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 얘기하러 나온 게 있는데 갑자기 금 얘기를 하네요. 예.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그 예를 들어서 시장이 흔들리면은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어줄 거야 이러면은 반짝하면서 그때 하늘로 날아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아무런 것도 안 해준다고 하면서 막 죄면서 시장 때려부시면 그땐 금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어제 장을 보시면 오늘 새벽장을 보시면 금방 올라갔어요. 금 가격이 2%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주가 빠지면 금값 올라간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인데 이건 멍미 이렇게 됐죠.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그거잖아요. 네. 야 이제 떡밥 줘야 될 때 된 거 아니야? 딱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금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 풀어주는 것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제 뭐야? 또 이런 분위기를 이제 금 시장에서 좀 느낀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이제 좀 거품이 쪽 빠지면서 이제 제 기억에 1,680불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635불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예, 금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엔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는 당연히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일본 엔화가 나오잖아요. 이제 일본 엔화는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같은 때 보면은 금융위기 때 보면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글로벌 국제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다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달러로 금융거래라는 게 좀 이렇게 금융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파이낸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 해줄게라고 하면 대출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국제 금융거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대출을 국제적으로 대출이 일어나는 거에다 그 달러로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박살나면 대출을 해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좀 후달리니까 돈 갚으세요 딱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갚아야 되냐면 다 달러로 대출이 일어났으니까 달러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달러로 갚아야겠네 한다면 달러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달러를 사러 가니까 이제 외환시장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죠. 뭐하러 오신 분들인가 하니까 다 빚 갚으려고 달러 사러 오신 분들이죠. 그럼 달러 가치가 이렇게 팍 하고 위로 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박살나면 달러 가치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때도 보면은 궁극의 조정이 찾아오죠. 궁극의 이제 시장 위기가 찾아오면은 달러를 밟아버립니다, 엔화가.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엄청난 안전. 달러보다 더 안전하죠. 예, 달러보다 더 안전한 진짜 어마어마한 대표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안정적인 나라.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뭐 저기 이제 뭐 지금 이제 얘기가 좀 이렇게 서두에 제가 잘못 풀어 나가서 좀 엉뚱한 데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에 보면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연이틀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그걸 이제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있는 기사만 딱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 엔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 조정이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젯밤에도 좀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현상.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참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좀 보여줘요. 일본의 이제 연기금이 GPIF라는 연기금이 있습니다. GPIF라는 일본 연기금이 있는데 그 일본 연기금이 이제 당연히 느낌이 있다. 이제 일본은 노령화 사회다 보니까 연기금의 사이즈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세계 최대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연기금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작년도 하반기에 그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일본 연기금이 해외 채권하고 이제 국내 채권 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한을 준 겁니다. 상한이라는 게 이 이상은 더 투자하면 안 돼. 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에는 10% 이상 투자하면 안 돼. 국내 채권에는 50% 이상 투자하면 안 돼. 해외 채권에도 20% 이상 투자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해외 채권 얼마나 투자했니? 그러니까 20% 풀로 채워서 투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GPIF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해외 채권 투자한 것 중에 환해지한 거 있니? 딱 이게 물어보는 거죠. 네. 예, 환해지한 거 있는데요. 걔네들은 해외 채권이 아니야. 국내 채권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지 않으니까. 예, 환해 리스크에 노출돼 있지 않은 채권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일리 이제 그 아마 마음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드실 거냐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되게 그 맥락을 한번 잠깐 읽어보시 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워낙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국채 금리 자체가 워낙에 낮지 않습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운용을 해도 일본 국채를 사들여도 그렇게 수익이 별로 나지를 않아요. 첫 번째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아베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매년 80조 엔씩 일본 국채를 산다고 했어요. 예. 근데 매년 80조 엔인데 일단 뭐 80조 엔이라는 느낌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3년에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올해가 지금 2020년이죠. 그렇죠. 그럼 7년 동안 80조 엔씩 사드립니다. 예. 87에 56이잖아요. 일단 느낌이 560조 엔이면 일단 느낌이 엄청나 보이죠. 5,600 예, 그렇죠. 조 5조 원. 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그냥 직관적으로 환산을 해도 1달러에 100엔 쳐서 그냥 계산하기 네. 쉽게 네. 5조 달러가 넘습니다. 예. 미국이 양적 완화 세 차례 엄청나네. 연결해가지고 한 것보다 더 크거든요. 예, 4조 달러 그렇죠. 좀 미국하고 일본하고 GDP 차이가 예. 약 그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이. 네. 일본도 물론 거대한 경제 대국이지만 일본 GDP 대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국채를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요.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여가지고 그리고 돈 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이제 일본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찍어 뿌리지 않습니까? 엔화를. 그럼 시중에서 이렇게 시중에 있는 유통 국채 중에 60~70%를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특별한 한 사람이 60~70%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남은 30%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또 하나, 그러면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양적 완화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국채를.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더 사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중앙은행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채를 사면서 엔화를 찍어 뿌려줘야 되거든요. 네. 양적 완화 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 이제 그 일본 국채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대한 큰 손이 국채를 더 살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본 정부. 예, 그렇죠. 일본 일본 중앙은행이 더 중앙은행. 많은 국채를 예. 살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나머지 30% 일본 국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지금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쟁여놔야 될까요? 챙겨놔야죠. 그렇죠. 큰 손이 계속 살 건데. 그럼 나중에 부르는 게 값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채 물량이 이렇게 점점 잠길 거지 않습니까? 네. 느낌으로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파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네. 사람도 이걸 왜 팝니까 지금? 물론 물량은 있지만은 지금은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일본 이제 국채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 국채 시장이 지금 사실 좀비 상태입니다. 거래가 거의 안 돼요. JGB 가? 워낙에 많이 사들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면 자 이제 보시면 일본 중앙은행은 매년 80조 엔씩 사야 됩니다. 예. 네. 물론 지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냥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80조 엔씩 사들이면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걸 프라이싱을 하냐면 일본 중앙은행은 매년 80조 엔씩 사면서 엔화를 찍어 뿌리겠네. 엔화를 계속 푸니까 엔화는 약세로 가겠네라고 해서 시장은 항상 미래를 프라이싱합니다. 네.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국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일본 네. 중앙은행 80조 엔 사러 갔는데 아무도 안 내놔요. 80조 엔 어딨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이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수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네요. 자, 다시. 돈을 그냥 예, 무상으로 그렇죠. 뿌리지 않는 이상. 예, 그렇죠. 일본 중앙은행은 매년 80조 엔씩 국채를 사면서 엔화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적 완화 못하네? 이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네. 그 인식을 주는 순간 엔화가요, 초강세로 돌겠죠. 그럴 수 있죠. 시장에선 이미 약세를 프라이싱을 했었는데 예. 양적 완화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럼 일본은 양적 완화도 못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한계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시장이 인식을 하게 돼요. 할 일이 없어진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요. 네. 그럼 시장이 패닉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것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써도 시장이 반응을 안 했거든요.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이제 망가졌던 네.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길게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또 일본 국채를 계속 사들여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 국채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 국채 물량을 좀 쏟아냈으면 좋겠잖아요, 누군가가. 그 연기금이군요. 그렇죠, 연기금한테 얘기하는 연기금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많이 갖고 네. 있으니까. 너네 그러면 일본 국채 계속 투자할 거야? 예, 어쩔 수 없어요. 저 이만큼 한도가 있잖아요. 해외채는 투자 안 할래? 이미 다 찼어요. 아, 왜? 환해지 한 해외 채권은 국내 채권으로 인정해 줄게. 딱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 그렇죠. 국채 팔고 해외 채권 더 그렇죠. 사. 해외 이런 채권 얘기네요. 넣으란 얘기죠. 그러면은 해외 채권을 살 수 있는 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직관적으로 와 그럼 해외 채면 좀 화끈한 거 정크본드 사야겠네. 이게 아니죠. GPIF는 연기금입니다. 네. 그렇죠. 안전한 거. 안전한 게 뭐가 있을까요? 느낌에 딱. 미국채. 미 국채를 사야겠죠. 네. 우리나라 거. 그렇죠. 그럼 미 국채를 사려고 갑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채도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미 국채를 사려고 달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미 국채를 사냐면 엔화를 팝니다. 아. 첫 번째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 국채를 사들이게 되죠. 엔화 약세 요인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아하. 자, 환해지를 하는 그 순간 얘는 예. 국내 채권으로 분류가 되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네요. 환해지를 안 하고도 사면은 한도가 생겨 있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해외채는 20%만 한도였는데 25%로 한도를 증액해줘? 늘릴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본으로 하여금 미 국채를 살 수 있는 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연기금들이 일본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미 국채를 살 수 있도록 그 풀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양적 완화 정책을 쓸 때 아무래도 컨스트레인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 국채를 살 때는 미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미국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가 엄청나요. 예. 재정 적자가 엄청나다는 얘기는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감세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럼 미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 국채를 발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네. 국채 금리가 뛸 거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니. 너무 많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돈을 비싼 이자를 내고라도 빌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 국채가 너무 발행이 많이 되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쭉 빨아들여가요. 네. 그럼 돈이 마르게 되니까 약한 고리부터 터져나가는 게 레포에 대한 얘기를 수십 번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유동성이 마르는데 다행스러운 게 일본 애들이 해외에서 사러 우군이 오는구나. 들어오는 거죠. 구원군이 날라오는 거죠. 네. 사무라이들이 와가지고 딱 이제 미국 국채를 사줍니다. 그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일본이 미국채를 사들이는 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공조 체제처럼 돼 있는 맞아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럼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미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뭔가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네. 일본이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미 국채 판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이 그 자리를 대체를 해주면 뭐 좀 이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요? 그 나라에 하는 거지, 땡큐. 땡큐죠, 땡큐. 일본도 땡큐고 예, 그러면 미국도 이제 땡큐네. 일본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엔약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되게 미국 국채를 예. 사러 엔화를 팔고 네. 달러를 사니까. 이게 네. 저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음모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저도 마켓을 분석하다 보면 경험적으로도 일본하고 미국의 환율은 네.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도 그렇고 95년도에 역플라자 합의도 그렇고 2005년도 9월 달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그 우정국 민영화를 했었던 케이스도 그렇고 네. 2011년도에도 G8에서 일본 엔화 약세를 맞아요. 요구했고요. 2016년에도 G7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논의가 됐었던 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은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 때문에 엔화 가치가 약세로 전환됐었던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은 어떤 미국하고 일본의 어떤 밀월 관계 이런 것들이 일본 엔화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일본한테는 엔화 약세라는 선물을 주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한테는 미 국채 발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엔 약세가 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영향이라는 건 이제 엔 약세가 되면 수출할 때 우리가 좀 힘들어진다. 요거 있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아니면 요게 제일 핵심입니까? 이제 그 핵심이 되는데요. 아,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큰 핵심이 되는 게 문제인데요. 예, 그거는 제가 예, 뒤쪽에서 좀 같이 이따가, 연결을 해서 이제 글로벌 쪽이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로화도 지금 뭐 약간 약세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미국 국채 사느라고 또 그렇게 된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설명이 되게 좀 복잡한데요. 네.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정책을 작년에 썼냐면 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는 하지만 네. 그 원래 이제 그 유럽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왜 국채를 사? 이제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유럽 투자자들은. 네. 이게 이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길거든요, 스토리가. 네.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되게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유럽 은행들한테 돈을 풀어주는데 유럽 은행들이 밖에 대출해 주려니까 너무 이 시절이 하수상한 거예요. 네. 이게 대출해 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에다 돈을 갖다 박습니다. 네. 중앙은행에다 돈을 갖다 박는데 이제 이걸 초과지준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초과지준에다 돈을 다 박아놨는데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너네 해외 시중에 대출해 주라고 해가지고 돈 풀어줬는데 왜 다시 이건 갖고 가지고 다시 나한테 올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뿌려주는 족족 계속 올라오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너 가만 안 둔다 해가지고 여기다 돈 갖다가 짱 박아 놓으면 너네 마이너스 금리 때릴 거야. 마이너스 0.5% 금리 때린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내고 예, 수수료 그렇죠. 보고 한다는 수수료 내라. 얘기죠. 이제 예. 이거죠. 수수료 내고 박아라.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유럽에 있는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딱 이렇게 위에다 무조건 박아놓으면 얘는 연간 마이너스 0.5%의 손실이 확정이 돼요.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 네. 계속 놔둬? 그냥? 근데 대출을 해주려니까 이거 물릴 것 같잖아요. 네.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같이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떡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정프로님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주시는 거죠. 나는 다른 거 하고 있다. 어떤 겁니까? 나 유럽 국채 사고 있어. 거기도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이 사람 어리석네. 생각을 해봐라. 딱 이러는 거죠. 지금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처럼 저 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금리 계속 때려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제 정프로님이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 유럽 국채 산다. 딱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도요. 이 거래라는 건요. 뒤에서 암만 비싸도 뒤에서 누군가 사주면 됩니다. 그렇지. 네. 누군가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1년 계속 가져가가지고 마이너스 금리 때려 맞는 게 아니라 중간에 더 비싼 가격에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유럽 중앙은행도 양적 완화를 한대요.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 국채를 계속 산답니다. 걔도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계속 사들이면 가격이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군가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정프로님이나 김프로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0.5% 손실 거기 박아놔가지고 손실 확정할래? 아니면 기회 있다. 물론 마이너스 금리를 맞는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뒤에서 더 비싸게 사주는 바보들이 있는 그 시장으로 가볼래?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갑니다. 그러니까 금리만 그렇죠. 더 떨어진다는 생각을 내가 예. 하고 있다면 그렇죠. 가격이 네. 오른다. 그렇죠. 채권 가격이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준다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하면 폭탄 돌리기라는 예.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죄다 이제 그 유럽 국채를 사들이러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어차피 딴 데서도 마이너스 금리 쳐맞을 거면 네. 그냥 가가지고 여기서 기회의 땅을 한번 열어보자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인해도 불구하고 유럽 국채를 막 산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이거 미치겠다. 너도 나도 유럽 국채 사니까 걔들도 양적 완화 하려는데 사들일 수 있는 국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작년 하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아. 문제가 뭐니? 지금 저희가 1,000억 원 박는데 1,000억 원 전부 다 마이너스 0.5% 때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 푹 쉽니다. 알았고 그러면 너네 전체 중에 딱 20%만 마이너스 금리 때리고 80%는 면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작년도 9월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1,000억 원만큼을 전부 다 유럽 국채를 1,000억 원은 그냥 예시 숫자입니다. 네네네네.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0억 원 전부를 가지고 유럽 국채를 사려고 달려갔었는데 이제는 800억 원은 남겨놓고 200억 원만 딱 마이너스 금리 때려 맞는 거거든요. 200원으로만 사면 되네요. 예, 그렇죠. 예. 얘네들만큼만 유럽 국채를 살 수가 있는 유럽 국채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얘네들만큼만 유럽 국채를 사면 유럽 국채의 매력은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유럽 국채만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풀이 확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예. 유럽 국채의 수요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우린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럼 그 동네는 이제 재미없어졌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 이제 멀리 봐라. 딱 그러는 거죠. 멀리 보니까 저쪽 대서양 건너에 뭐가 있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1.8, 1.9입니다. 오 이런 대박이야. 거죠. 대박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날아가야죠. 그래서요.
유로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요. 작년 9, 10, 11, 12월에 유럽에서 국채를 산 유럽 국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들여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니까 유로가 약세로 가겠죠. 그러네요. 이 두 가지입니다. 유로하고 엔하고요.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둘 다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럼 유로는 약세로 가고 엔화도 약세로 가죠. 상대적으로 미국은 어떤 혜택을 얻는 거냐면 네.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그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데 네. 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은 거죠. 그럼 레포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도 해외에서 구원군이 들어와 주면 후 하고 한숨을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그런데 되죠. 한쪽에서는 달러 강세가 돼 버리니까. 네, 그렇죠. 트럼프는 또 그게 불만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썩 반기진 않는 상황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요. 네. 유럽이나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사준다는 건 생큐입니다. 그 자체가 네, 생큐인데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로화하고 엔화가 강세로 돌잖아요. 이 둘이 약세로 돌면은 네. 결국엔 달러 강세로 몰고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슈인데요. 유로하고 엔화가 약세로 갑니다. 전 세계에서 그나마 그래도 뭐 그러니까 걔네들도 힘들지만 다른 나라 다 힘들거든요. 다른 나라 다 힘든데 유로하고 엔화가 약세로 갑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쟤네들은 약세네? 어이씨. 이거 기분 나쁘네. 그렇죠. 기분 나쁘죠. 네. 그럼 뭐냐면 요즘 어떤 분위기냐면 환율 전쟁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요. 환율 전쟁이라는 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몇 차례 이제 회자된 적이 있는데 언제 처음 회자가 되냐면 2010년도 11월에요. 네. 미국이 2차 양적 완화를 해요. 그렇죠. 달러 약세 나왔을 때 그때 처음 환율 전쟁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엔화 대량 살포하니까 네. 그때 2차 환율 전쟁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3차 환율 전쟁이 언제냐면은 유럽이 2015년도 초에 지들도 양적 완화를 시작하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3차 환율 전쟁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또 환율 전쟁 얘기가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유로하고 엔이라는 내지는 위안이라는 이런 큰 애들이요. 걔네들이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면서 막 밀고 가면은 이 이머징 국가들 있잖아요. 네. 조그만 국가들 자국 내수로 살 수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힘들어지죠. 예,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환율 전쟁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요 자국 금리를 막 낮추면서요 자국 통화의 절대적인 약세를 몰고 가는 거죠. 지금 계속 낮추죠. 브라질, 인도 뭐 그렇습니다. 이런데. 네, 그러면 일본하고 유럽에서 미국 국채를 삽니다. 네. 일본, 유럽에서 미국 국채를 샀더니 달러 강세에 엔 유로 약세가 나와요. 네. 패키지로. 네. 예. 그랬더니 환율 전쟁을 자극하면서 전 세계 통화가 약세로 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환율 전쟁이 극단화가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면 환율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가 최대 피해자입니다. 중국?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중국 같은 경우는 6.98에서 6.99 위안에서 무슨 삥 꽂아놓은 것처럼 네. 고정시켜놓고 꼼짝도 못했잖아요. 네. 가장 불안한 게 그겁니다. 위안화를 절하를 하려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위안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도에 보면 달러당 7위안 뚫렸다고 해서 환율 조작 꾹 구정한 다음에 막 따기를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로 올리기에는 힘들어. 위안화 환율을 위로, 그러니까 위안화를 절하하기는 무서워요. 네. 그럼 후달리죠. 7.5 이렇게 예. 가기 힘들다. 그럼 밑으로 그럼 위안화 절상 딱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위안화를 절상하려고 하니까 환율 전쟁을 다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혼자 정의롭게 위안화 절상 가면 그야말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럼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네. 복지부동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문제는 네. 뭐냐면 달러가 강세로 가죠. 달러가 강세인데 위안화는 달러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로 강세가 가면은 위안화도 저절로 붕 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 국면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위안화는 다른 통화 대비해서 강세로 가는 네. 이제 그런 국면이 펼쳐지는 건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달러에 묶여가지고 같이 강세로 가니까 네. 어떡하지 하는데 여기서 코로나 딱 터지는 거죠. 코로나19가 딱 터지게 되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점은 결국엔 그거지 않습니까? 내수 터져, 수출 터져. 그러면 중국의 성장률이 이제 크게 둔화될 것이다. 찌그러지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정의롭게 위안화 절상을 가야 되느냐? 네. 여기서 위안화 절상 가면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환율을 밑으로 내리면 다른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인데 걔보다도 위안화가 강세잖아요. 강세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위안화 슈퍼 강세의 시대 이제 이런 얘기 되면서 중국은 이제 수출에서는 완전히 다 아작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결국 선택은요. 이 상태로 계속 몰고 가면 위안화 절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위안화 환율을 밀어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압력이 유로 약세, 엔 약세, 그다음에 이머징 통화 약세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중국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을 하는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네. 위안화가 약세로 조금씩 올라가고 그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네. 원화도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면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1,200원이 이미 뚫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주시장의 약세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환율 전쟁이 예. 극단으로 달하는데요.
그래도 환율 전쟁이 극단으로 달하는데 시장에서 위안을 갖고 있었던 건 누군가는 산다. 누군가는 이 환율 전쟁에 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대한 덩치마저 환율 전쟁에 같이 낍니다. 네. 그러면요 결국에는 이 거대한 파이를 서로 나눠 먹는 거였는데 파이 자체가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 아무리 제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남의 걸 뺏어 먹더라도요 그 파이의 규모가 절대 규모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릴 때 끝에 어떤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끊어졌냐면 네. 보통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면 주가가 오르곤 했는데 네. 좀 이상하다는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는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드는데 주가가 같이 떨어지고 약세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거 대체로 보면 핵심이었습니다. 크라이시스 구간에 나타나는 일들인데. 예, 그 뭐냐면은 결국에는 성장 둔화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하나의 트리거가 환율 전쟁을 극단으로 몰고 가게 되고 네. 환율 전쟁을 극단으로 몰고 간 게 성장에 대한 글로벌 전체 성장에 대한 둔화를 촉발을 하게 되면은 예.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일반적으로는 돈 가치가 올라가면 그 나라 주식시장은 올라갑니까? 일반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면 네. 수출의 모멘텀이 생기니까 네. 비교적 기업들의 실적의 모멘텀을 갖고 그러면서 V자형 반등이 오는 게 네. 맞는 건데 크라이시스가 와버리는 국면에서는 그거 언제 실적이 좋아져? 지금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면 IMF 때도 그렇잖아요. 혹은 금융위기 때도 주가 빠지고 원화도 같이 빠져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환율하고 결국엔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되게 네. 어려운 상관관계들을 만드는데 시나리오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전체 성장이 둔화 쪼그라드는 그런 구간들 있잖아요. 네. 성장이 쪼그라들게 되면 투자자들이 돈을 뺍니다. 네. 돈을 빼면은 자국 통화 그 나라에서 돈을 빼면서 그 나라 돈을 팔고 달러를 사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럼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져요. 네네. 그럼 우와 수출 잘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성장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져도요. 어차피 시장 파이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수출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돈이 세지면 주식시장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거는 최근이 예. 아니라 예. 히스토리칼리 그랬죠. 네, 저기 이제 조금 좀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제 요거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환율하고 한번 주가하고 관계는 한번 따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거를 지금 상황하고 좀 연결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인 거죠. 예. 저 이제 요걸 이제 지금 상황하고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냥 이렇게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유럽하고 일본하고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니까 웰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밀월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결국엔 그 기저에는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국채 발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엔 약세, 유로 약세, 그다음에 달러 강세입니다. 네. 걔가 뭘 만든 거냐면 환율 전쟁을 촉발한 거고 네. 걔가 중국을 힘들게 만들고 중국을 힘들게 만든 게 미국한테 역풍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네. 요걸 하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엔 약세,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네. 환율 전쟁 만들었고 그게 네. 오히려 네. 중국 힘들게 해서 그게 네. 미국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제 네. 요거를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작년도 1월 달에요. 네. 작년도 1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멈췄어요. 그 작년도 1월 달, 19년도 네, 1월 네, 달에 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멈췄습니다. 왜 멈췄어요? 딱 여기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미국 경기는 좋다면서요. 지난달까지 좋다는데 왜 갑자기 금리 인상 멈추고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완화적으로 돌아섰죠? 했더니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컨커런트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역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미국 경기는 좋지만 중국이랑 해외. 유럽 경기가 되게 안 좋다. 네. 얘네 둘의 경기 안 좋은 게 미국 경기를 뒤흔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경기가 뒤흔들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작년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했던 이른바 보험적 금리 인하입니다. 네네네. 예방적 금리 인하란 말이 사실은 조금 더 맞고요. 네. 감기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 놓을게요.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럼 결국에는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가장 큰 이유, 결국에는 중국이랑 유럽의 경기가 둔화되는 게 미국을 때릴 것 같으니까 사전에 주사 놔가지고 해결해 줄게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예방적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은 보통 달러 약세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그 나라 돈의 가치고 네네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를 보유했을 때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이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전 세계 돈을 푸니까 전 세계 성장이 사실 미국에 쏠려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거 다 가져와가지고 미국에다 붙여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자금 끌어오니까 그럼 미국 달러하고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더니 미국 성장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활활 타오르는 거죠. 미국 성장이라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확 하면서 달러가 초강세로 갑니다. 달러가 초강세로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달러하고 딱 통화 가치가 중국. 연동돼 있는 나라. 예, 중국이 연동돼 있죠.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율 전쟁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경기 전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뭘 해야 되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작년에는 미국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이랑 유럽이 안 좋아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디가요? 미국이요. 미국이. 그러니까 예. 중요한 포인트가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건 그 나라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랑 유럽 때문에 인하한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끝에 가가지고 중국을 또 때리고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네. 앞뒤만 딱 자르면 네. 그럼 이게 역풍으로 또 돌아오는 겁니다. 또 있나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그래서 작년에 이제 3차례 인하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작년에 3번 금리를 인하했는데 네. 3번 금리를 인하할 때 당시 작년도 8월부터 이제 10월 달 구간에서 금리를 인하할 당시를 한번 돌아보면은 예.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었습니다. 7위안이 넘었었어요, 작년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경기가 좀 꺾일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고요. 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물가가 낮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3번. 네. 근데 지금 돌아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미국 3번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지금 과연 어떻게 됐느냐? 위안화 여전히 7위안 넘잖아요. 무역 1단계 합의했는데도 네. 나아진 게 없죠. 두 번째는 미국 경기가 좋아졌느냐? 미국 현재 지표들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요걸 조금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소비 지표가 좀 흔들리는 안 모습이 좋았죠.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핵심 소매 판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전 세계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데 소매 판매가 흔들린다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느냐? 해소됐다 다시 역전되고 있죠. 지금 그 폭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그리고 미국 물가가 올라왔느냐? 전혀 오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작년에 3번 금리 인하한 게 효과가 있었냐라는 질문이 이제 다시 그래서 좀 최근 들어서 겁니다.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근데 장은 빠지고 있는데도 네. 금리로 뭔가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시장 기대보다는 약하고 그것이 장을 더 빠뜨리는. 네,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최근에 연준에서 나왔던 얘기 5분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5분? 안 되죠. 그 연준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랩을 하는 것처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네. 이게 연준은 결국 기본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자산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럼 얘가 깨졌을 때, 이 버블이 터졌을 때는 이 밑에다 대야 되는 쿠션이 훨씬 큽니다. 네. 쿠션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리세션 국면이 찾아오면은 네. 평균 5%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네. 이 5%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면 이게 느낌이 안 오실 테니까요. 0.25%씩 인하를 하면은 20번. 5% 인하를 하면 20번. 그러니까 총알이 20개 필요합니다. 네. 20발의 총알이 필요해요. 평소에 괴물이 나타나면 리세션이란 괴물이 나타나면 20발의 총알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총알이 몇 발 남았죠? 1.5%거든요. 지금 네. 미국 금리가. 예. 6번 낮출 수 6번 있어요. 남았네. 6발 남았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리세션이 찾아오면 이제 쏠 수 있는 총알이 6발 있죠. 마이너스 근데 엄청 해야 문제는 되네. 뭐냐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금리 인하에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한 발을 더 쏩니다. 그럼 5발 남겠죠. 6발 한 발 한 발이 소중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빵 하고 한 발 쏘잖아요. 네. 그럼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네. 그 얘기 뭐냐면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쿠션을 더 대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예.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실효 하한이라는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여태까지는 다 이게 외계어처럼 들리셨겠지만은 나중엔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빵 쏘는 순간에 자산 가격은 더 올라가면서 내 총알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리다 부의장이 최근에 하는 얘기들 잘 들어보면은 네. 첫 번째 통화 정책에도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수학 체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학 체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저도 스테로이드제 처음부터 센 거 쓰면 안 돼요. 나중에 면역력 생겨가지고 그 그렇죠, 병균도 그렇죠. 네. 더 센 거 써야 돼요. 이 얘기하잖아요. 네. 계속 쓰면은요 더 센 거 써줘야 됩니다. 근데 총알 5발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20발 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효용도 떨어져 있는 거 5발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클라리다 부의장이 했던 얘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을 보면서 우리는 경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했던 발언 중에 뭐 어떤 얘기가 정확히 들어가냐면 주식시장의 변동을 보면서 경기 판단 안 한다는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는요. 네. 역풍 중국이나 유럽이 흔들리는 역풍이 불면은 이 역풍이 미국을 때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국이 흔들리기 전에 사전에 차단해 버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차단 안 합니다. 왜? 소중한 총알이잖아요. 소중한 총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때만. 그렇죠. 이게 흔들리는 걸 확인을 하고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코로나 사태가 되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다.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클라리다 의장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제임스 블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비둘기 중에 왕비둘기입니다. 이분은. 네, 맞습니다. 이분이 왕비둘기. 항상 그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나면 3, 4개월 후에 금리 인하 하게 돼요. 이분이 스타트입니다. 항상. 네. 이분하고 그 카시카리라는 두 분이 있는데 제임스 블러드도 아직은 코로나 사태 갖고서 금리 인하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오래 이제 간단하게 1분 남았어요. 끝내겠습니다. 1분 30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드리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은 페드를 쳐다보면은 페드는 항상 옛날엔 진짜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말도 못 거는 분이었거든요. 요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쳐다봐도 돈 안 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말로. 근데 페드가 반말로. 그분이 아닌 거죠. 옛날에 봤던 그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 있어요. 지난달만 해도 계속 돈 퍼줄 것처럼 하는데 오늘은 얼굴이 굳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이 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눈치 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시장 전체의 성장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그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을 읽을 때 최근 들어 7, 8%의 주가 하락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게 트리거가 된 표면적인 성장 둔화의 문제로 만든 거죠. 트리거인데 성장 둔화를 걱정하고 있는 시장에다가 클라리다를 비롯한 연준 멤버들이 아주 굳은 표정을 보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금 가격도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네. 향후에 며칠 동안에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더 추가적인 약세 국면이 오면 그거는 우리 주시장에도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저는 그 엔화 강세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요건 제 생각 오늘 설명해드리고 네. 다음번에 다시 좀 더 부연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오실래? 점심에 아니면 저 곽도기님 나가신 다음에 다시 하실래? 그냥 잠깐 기다리실래? 출근해야지.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저 광고 없이 바로 또 곽도기님 모시도록 하죠. 광고는 저희가 곽도기 끝나고 한번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